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시대의 미디어가 어떻게 거대한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 이면에서 어떤 치밀한 전략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동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용빈 씨의 현상 말이죠. 많은 분이 그저 노래를 잘해서 혹은 사연이 안타까워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현상 뒤에는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관통하는 고도의 서사 전략과 조직적인 팬덤의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와 그를 둘러싼 조직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열광하며 지갑을 여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22년의 인꼬라는 거대 서사를 미디어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7살의 신동으로 불렸던 아이가 20년 넘게 잊혔다가 다시 나타나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미디어는 왜 이 지점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서인 효와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공식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견뎌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투표라는 권력으로 대신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도덕적 효능감을 선사하죠. 결국 미디어는 김용빈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청자들의 보상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자본으로 치환하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용빈 씨 본인과 소속사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정통 트로트의 기반 위에 팝발라드의 감성을 얻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구축한 감성 트로트의 시장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바이브레이션과 호흡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한 것이죠. 특히 유명 프로듀서와의 협업이나 음원 차트에서의 안정적인 성과는 그가 사연만 있는 가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성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사연으로 문을 열고 실력으로 문을 잠그는 이 방식은 대중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가 아닙니다.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매 공연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그는 트로트 음악계의 베테랑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깊게 파고들어야 할 대목은 이 기록 뒤에 숨겨진 치밀한 심리 전략, 즉 한국인이 가장 거부할 수 없는 한과 효의 결합이라는 서사 구조입니다. 김용빈 씨의 2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7살 신동이 겪어야 했던 세상의 요면과 가장 유지했던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적인 요소들이 겹겹이 쌓인 응축된 고통의 시간입니다. 미디어는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중은 누군가의 압도적인 성공보다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처절한 생존기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5060세대에게 할머니를 향한 김용빈 씨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위로받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작용했습니다. 미디어는 그가 노래할 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교차 편집하며 시청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던지는 한 표가 이 청년의 22년 고통을 씻어주는 유일한 보상이라는 무언의 압박과 보람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도덕적 의무감까지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마케팅인 셈입니다. 네 번째로 분석해 볼 핵심 동기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음악적 하이브리드 전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시장 분석입니다. 사실 트로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웅, 이찬원 같은 거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빈 씨와 그의 전략가들은 정통 트로트의 구수한 맛에 팝발라드의 세련미를 섞는 아주 유연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감성 트로트의 계승자라는 표현은 사실 대중의 귀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명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원 차트에서의 성적을 관리하고 공연 실황을 극장에서 개봉하는 등의 행보는 트로트를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와 공간을 초월한 K컬처의 새로운 상품으로 격상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팬덤인 사랑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응원봉을 흔드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마케팅팀처럼 조직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기부 활동을 펼치며 김용빈이라는 개인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권력이자 사회적 상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목 I 더 NOI. 다섯 번째로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할 지점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둘러싼 경제적 가치의 폭발적 상승과 그 이면에 가려진 자본의 비정한 논리입니다. 제5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라는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명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광고주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60세대의 강력한 구매력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은 김용빈 씨가 가진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 그리고 22년을 견뎌온 묵묵한 서사를 브랜드의 신뢰도와 결합시키려 합니다. 트로트 공연이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수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는 현상은 기업들이 그의 팬덤이 가진 집단적인 소비력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아티스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고착화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자본은 아티스트의 예술적 성장보다는 대중에게 잘 팔리는 기존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소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열광할 때 정작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예술가의 인간적인 고뇌는 자본의 화려한 그래픽 뒤로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김용빈이라는 존재가 트로트를 넘어 K컬처의 새로운 상징으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독점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6장에서는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류 문화로 등극하면서 생겨난 명암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트로트 지도의 재편은 긍정적으로 보면 장르의 확장성을 유미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미디어가 특정 장르와 특정 인물에게만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다른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 씨처럼 강력한 팬덤과 서사를 가진 인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신인 가수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대중의 취향은 미디어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노래가 아니라는 선언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트로트가 지켜온 고유의 지역적 혹은 정서적 순수성을 훼손하고 오직 상업적 성공만을 쫓는 하이브리드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의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문화적 풍요인지 아니면 잘 설계된 마케팅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현상인지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생태계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결국 미디어와 자본은 김용빈이라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획일화와 아티스트의 이미지 소모는 오로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혁명의 목격자입니까?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상업적 각본이 소비자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가수가 12주 동안 1위를 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자본 그리고 집단적인 팬덤의 동기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의 눈물은 그 비즈니스를 가동하는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되었고 대중의 동정심은 가장 강력한 구매력이 되었습니다.